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7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8월이 시작되겠습니다. 폭염도 살짝 꺾였나? 뭐 어제는 시간마다 안 깨고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덥습니다. 자, 더위들 조심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인데 큰 사고 없이 즐거운 휴가들 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TV도 그래도 휴가 가서도 들어주세요. 농담입니다. 즐거운 휴가들 되세요. 자, 오늘도 부동산 뉴스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꺾인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00% 밑으로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거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경매 낙찰가율이 100% 밑으로 떨어졌대요. 서울도. 지난달, 지난주, 지지난주 정도 경매 내용들 볼 때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경매 시장이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트리플 하락세 그래가지고 낙찰가율도 낮아지고, 입찰하는 사람들 숫자도 줄어들고, 낙찰 가격도 낮아지고,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반대로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추세처럼 보였었는데, 이번 기사는 서울 아파트 경매가 낙찰가율 100% 밑으로 떨어지는 모양새다,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나왔습니다. 그 꼭지로 나왔어요. 이달 평균 99.6%, 올해 처음 시세보다 싼 물건 거의 소진됐고, 지금 감정가 오른 1분기 물건들이 늘어서 당분간 약세일 것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지지옥션 자료인데 서울 아파트 주상복합 포함해서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이에요. 아파트가 99.6%로 결국 이게 낙찰가율이 작년 12월 98.4%에서 1월달 101.64%로 100% 이상 올라간 이후부터 계속 100% 넘게 유지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감정 가격 나온 금액보다 높은 금액들의 낙찰되는 사례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대부분 다. 그래서 평균 낙찰가율이 100% 이상이었던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요번에 드디어 100%에서 다시 거의 100%에 준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99.6%로 구했다. 기록했다. 그러니까 99.6% 약간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경매 받는 사람들이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높게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달 들어서 분위기가 빠르게 식고 있고, 강남권 아파트도 평균 낙찰가율이 97.4%로 100% 밑으로 떨어졌고, 강남권 아파트는 5월달에 평균 낙찰가가 112.38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경매 분위기가 시장 돌아가는 것에 선행하지는 않고 살짝 후행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5월달에 112.38%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7월달 들어서 이제 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유를 살펴봤더니, 일반적으로 아파트 감정가가 정해지는 시점은 경매 개시 4개월에서 6개월 전, 그러니까 경매가 문제가 생겨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감정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경매 시장에 나와서 입찰할 수 있는 시점이 되잖아요. 보통 감정가가 정해지는 시점 자체가 경매가 개시되는 시점이 4개월에서부터 6개월 사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경매가 나오는 물건들은 1월에서 3월 사이에 감정가들이 나온 것들이 많은데, 그 시절에 부동산 가격들이 막 급등하면서 감정가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올라간 가격이 반영된, 그러니까 이 신건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감정가 이상 써야 되는 건데, 그 감정가들이 좀 높게 반영되었다라고 시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신건 낙찰 비율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예전처럼 100% 이상, 좀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감정가 책정한 거는 주변 시세보다 감정가가 확실히 싸니까 100% 이상 쓰는 사람들도 많이 신권에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감정가가 좀 높게 나오는 상황이라 그렇게 지금 예측하신 전문가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경매 분위기를 보면 또 그런데, 또 최근에 부동산 이
한국감정원 아파트,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들 나온 거 이거 보면 제가 오늘 기사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 지금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그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 마스터 플랜 얘기 이후에 뭐 0.26%였나요? 그래서 막 상승 다시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는 약간 조정받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던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도 다시 턴어라운드해서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는 모양새들을 보이고, 서울 부동산 시장 다시 뜨거워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경매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지금 일단 7월 26일에 지지 옥션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른 어떤 지금 흐름은 이렇게 살짝 꺾이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또 후행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쫓아올지 좀 다시 다음에 또 나오는 자료들 있으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송파구에 남아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역시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인데요. 강남의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 얘기와 더불어서 항상 가장 지면을 많이 할애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슈도 많고 관심도 많고 사실 좋은 재건축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실 5단지 1, 2, 3, 4단지는 벌써 끝내서 입주한 지 10년 차가 넘었는데, 지금 이제 잠실 5단지는 아직 지금 시작도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어렵게 일단 50층을 일부 짓는 형태의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고, 얼마 전에는 설계 그 경기도 했죠.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나왔지만 사실 외부에서도 볼 때 이게 뭐냐, 좀 별로 이쁘다, 또는 이게 미래지향적인, 또는 뭐 진짜 좋은 디자인이다, 이걸 뭘 공모했냐, 좀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많이 있었나 봅니다. 자, 일단 조합 4분 위기의 잠실 5단지라고 제목이 나왔어요. 50층 재건축을 포기하겠냐,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일부 주민들이 조합에 맞서서 주민회를 결성하고 민원 집회를 이어간다 라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 잠실 5단지 50층 종상향을 철회하고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을 무효화해달라는 일부 조합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게 세부적으로 사실 저는 그 정비 계획안은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광역 중심지라 그래서 사거리, 잠실대교 넘어온 남단 사거리 이쪽에 아마 그쪽에다가 50층 초고층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놓고, 그 다음에 기존의 아파트 단지하고는 좀 불리하게 되는 큰 도로가 나게 되고, 뭐 학교 단지 안에 초등학교 학교의 위치도 조금 안 좋은 위치로 간다든가, 그 안 자체가 조금 입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소유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하는 안이 아니었던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싶어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안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조합에 대항해서 잠실 5단지 주민회를 구성했고, 지금 전체 3,930세대로 구성된 잠실 5단지 중에서 여기 지금 이 새로 잠실 5단지 주민회에 1,055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가입을 해서 지금 조합원들 입장에서 정비 계획안을 재검토해달라, 지금 50층 있는 것도 포기하더라도, 또는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못 받는다고 하면 포기하더라도 지금 수립된 이 정비 계획안은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재검토해달라고. 시가 50층 종상향을 조건으로 준주거지역과 3종 주거지역을 관통도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걸 수용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두동강 나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고, 한편으론 이렇게 주민들의 불만들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거론되고 집단행동으로 나서기 시작하니까 조합도 조금 이제 걱정스럽고, 당장 서울시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겠죠. 그랬더니 서울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서울시는 이런 조합원들이 뭐 50층 안 받겠다, 다시 재검토해달라 이런 요청하는 거는 우리 알 바 아니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니까 다시 다른 안 갖고 오면 다시 검토하겠다, 뭐 그런 입장이겠죠. 조합 내부적으로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알아서 처리해달라, 뒷짐지고 서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그렇고 잠실 5단지도 그렇고
참 좋은 입지에 좋은 재건축 단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첫 발을 내딛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 지정을 하는 이 권한을 갖는 서울시의 파워가 정말 무섭고 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사의 댓글들에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아마도 소유자분들, 지금 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의 의견으로 추정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깜깜이로 진행되어 왔고, 그냥 찬성할지 말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투표하고 했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도 되게 크고, 그리고 수립되어 있는 정비계획안도 문제가 많다. 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실 5단지 어떻게 추진될까요? 빨리 지금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커져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뭐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정비사업을 조합 편 입장에서 빨리빨리 추진하셔야 하는 형태로 포지션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가뜩이나 강남 부동산 가격들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참 또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기사를 보니까 드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재건축 이야기 나와서 재건축 기사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조금 충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충격이냐면, 이 재건축 반대한다고 이사 안 가고 버틴 조합원에게 조합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대법이 재건축 반대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이게 하급심 판례가 아니라 대법 판례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재건축, 이게 재개발은 아니에요. 재개발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은 판례도 되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이 내용은 재건축이란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서 이제 사업이 이만큼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이주 개시 진행하고 하게 되면, 그 전에 사실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 매도 청구 소송을 합니다. 원래 법률적으로도 과거 국법 진행할 때는 재건축 조합 설립하고 나서 얼마 이내에 매도 청구 소송을 했어야 되고, 보통 그래 실무적으로 나중에 재건축 조합 변경 인가 받은 다음에 그날 기준으로 해서 매도 청구 소송해서 이제 그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동의자들, 조합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토지들을 확보하고, 그 토지를 확보해야지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 소송, 그리고 그 비동의자의 토지를 확보하는, 주택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바뀐 규정에서는 뭐 시점 자체가 좀 달라지고 내용들이 바뀌긴 했습니다. 또 바뀌긴 했는데, 이제 그 청구 소송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이사 안 가고 버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이런 정비 사업은요, 이주하는 시점부터 돈이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집값들이 되게 비싸잖아요. 집 이사 가려고 하면 이사 가려는 사람들한테 이제 조합이 돈을 대여해 갖고 와서 빌려주고, 그러면 빌려주는 날짜부터 이자가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조합원이 있는 재건축 사업에서 900명, 예를 들어 950명이 돈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주하는 기간 동안부터 이자들이 계속 나가기 시작하는데, 나머지 50명들이 재건축 사업에 반대해서 안 나가고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면 950명에 대한 금융비용, 이자 비용들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나는 못 나가. 오래 못 나간다고 버티면 버틸수록 사실 이 재건축 사업은 굉장히 큰 비용 부담을 하게 되고, 그 비용들이 결국 사업의 성패에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늘어난 금융비용들, 이자 비용들은 나중에 추가 부담금으로 돌아오게 되고 사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례는 뭐냐면, 이렇게 발생된 손해들, 나갔어야 되는데 당신이 매도 청구 소송에서 졌는데 이사를 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버틴 것은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이 있냐? 비워줘야 될 책임이 있다까지만 본 게 아니라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도 있다라고 대법에서 판결을 한 거예요. 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조합의
조합이 오모씨 등 조합원 5명이 이제 안 나가고 버티는 어떤 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또는 뭐 분양 신청 등을 하지 않아서 청산을 선택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주를 하지 않은 이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피고들은 이주를 거부해 공사가 지연된 기간 동안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심 판결 부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뭐 이제 이 판례가 아마 앞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이주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저는 끼칠 것 같습니다. 기사 조금 더 보면 이래요. 자, 요 원고, 그러니까 조합 측의 대리를 맡은 변호사의 얘기인데, 조합이 입은 손해 범위와 액수를 명확하게 특정해서 청구했기 때문에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비슷한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확정 판결의 의미가 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조합에 입은 손해와 손해의 범위와 액수를 명확하게 특정해서 이렇게 이주하지 않는 조합원들한테 나중에 청구하면 이 당사자들이 그걸 손해배상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게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주를 안 하고 이렇게 막 질질 끌고 이러는 사람들이 겁나서, 만약에 내가 이거 잘못되면 그 손해배상까지도 해야 된다. 이 지금 손해배상 비용은 엄청나게 클 수 있어. 정확하게 지금 가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가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사자들은 그냥 난 이사 안 가고 며칠 버텼어지만 사실 그 손해배상의 크기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많이 회자될 또는 이제 언급될 그런 판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네요. 조합으로선 이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재건축 판례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재개발 사업에서의 판례는 아니에요. 재개발은 아마 뭐 제 사례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재개발 사업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이랑 법적인 스탠스가 워낙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사실 재개발은 뭐 용산 참사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주를 거부하면서 이제 안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세입자들 중에서 이주를 거부하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까지도 가게 되기 때문에 약간 스탠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해배상까지 간다고 하면 그쪽은 진짜 헬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같은 형태로 판결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재건축 사례에서는 이렇게 이주 안 하고 버티다가는 추가 부담금 두들겨, 이 손해배상 때문에 엄청 돈 두들겨 맞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정부가 빈점포를 싸게 사서 세 준다. 이 되게 피드백이 많은 기사예요. 이게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 긴급 처방이라 그래서 이런 걸 내놨는데, 사실 댓글들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의 댓글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왜 힘들어요? 자영업자가 임대료도 비싸고, 임대료 비싼 것도 있지만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크죠. 지금 최근에 이제 시급들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자영업하는 분들 얘기해보면 미치겠다고, 이제 진짜 우리도 이럴지언데 다른 사람들도 아마 힘들 것 같다. 최근에 제가 건설회사, 그러니까 큰 건설회사 말고요, 그냥 동네에 빌라라든가 소규모 주택들 이런 거 짓는 건설회사 사장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그 얘기를 해요. 요새 자기네들한테 뭐 집 지어달라고, 건물 지어달라고 견적 의뢰가 들어오면 자기네는 지금 당분간은 견적을 못 낸대요.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견적 내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임금이 지금 이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 임금 부분들을 책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될지, 얼마를 올려줘야 될지, 그래서 그 임금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서 견적을 내야 될지를 자기네들도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건설 원가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빌라들 평당 뭐 400, 뭐 500 주문 져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던 것들 자체가 사실 건축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되게 큰데, 인테리어도 보면 거의 다 인건비잖아요.
인테리어 해보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자재값보다 오히려 와서 일하는 분들의 노무비 이런 게 큰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감당하기가 만만치가 않대요. 건설 원가 되게 올라갈 거라고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영업도 그렇고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크게 반영되니까 아무튼 시장 자체 전체적으로 사회 자체가 되게 힘들다. 아마 내년에 물가들도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저도 얘기들을 여기저기 들어보면 이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아무튼 어쨌거나 자영업자들이 자영업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니까 방법을 내놓겠다고 한 게 뭐냐면 정부가 빈점포를 싸서 사게 해주겠다 이런 긴급 처방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거 외에도 뭐 현행 5년으로 되어 있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겠다라고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거 너무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부가 빈점포를 싸게 사서 세를 준다. 이게 이제 빈집법에서 얘기하는 결국 그 얘기거든요. 빈집을 정부가 사서 이제 저렴하게 임대를 놓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빈집이 빈점포라고 하는 건 상권이 무너져 있거나 효용이 떨어지는 지역인 거잖아요. 자영업자가 가서 다시 상권을 살리거나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할 수 없는 그런 데에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상권이 좋은 지역에 빈점포를 정부가 산다라고 하면 또는 상권이 나쁘지 않은 지역, 살아날 수 있는 지역에 산다고 하면 옆에 정부가 임대를 놓고 있는 상가의 세입자들은 엄청나게 혜택을 받는 거고요. 그 옆에 상가들은 엄청나게 높은 임대를 내면 장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부가 빈점포를 싸게 사서 싸게 임대 놓는 그 상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큰 혜택을 보는 거고요. 대다수의 나머지 임차인들은 혜택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신혼희망타운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소수의 신혼부부들 당첨되는 운을 갖는 가점, 그 다음에 당첨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억대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배제된 다른 신혼부부들은 씨발 나는 또 안 되네. 그러면서 여전히 이 혜택의 사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 자체가 같은 돈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정책 홍보하는 것도 좀 사실 그렇고 뭔가 좀 다른 형태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아무튼 요번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일단 댓글 반응들이 결국 비슷합니다. 이 시장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경우도 많고 세퇴지역 상가를 정부가 산다고 하면 그거 사주는 사실 그 건물 팔고 나가는 사람만 땡큐일 수도 있겠죠. 지금 임대가 안 나가서 결국 가게가 빈다는 얘기는 효용을 다하지 못하니까 가게가 비는 거고 그걸 사줘가지고 다시 논다고 해서 상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물론 그렇게 성공하는 지역들이라든가 성공하는 빈집들 몇 개 뭐 그런 게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진짜 뭐 참 큰 재원을 마련해서 쓰는 거니까 잘 써야 되는데 좀 잘 돼도 못 돼도 잘 되면 소수에게만 굉장히 특혜가 주어지는 그리고 그 특혜를 받기 위해서 과열이라든가 프리미엄이 만들어지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고 안 되면 진짜 헛돈 쓰는 이렇게 해서 빈집을 사는데 돈만 많이 발생하게 돼서 그거 팔아준 사람들만 팔고 나간 사람들만 땡큐 되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거든요. 좀 사실 잘 다시들 생각해봤으면 개인적으로 생각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제가 아까 마지막 기사라 그랬죠. 재개발 돈 된다 덜컥 뛰어들었다간 낭패인 이유라고 해서 내용이 이게 되게 긴 내용인데요. 지금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 어제의 기사죠. 사실 이 기사 쓰는데 제가 많이 도움을 드렸던 기사인데 이거는 제가 짧게 읽기엔 되게 많은 내용이라서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와 관련된 얘기들은 별도 코너에서 조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부동산 TV 들어주시느라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토요일날 내일은 아마 제가 일요일날 뭐 다른 강의하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 내일 이제 강의 자료 준비하고 하느라 원래 기회가 되면 좀 다른
주제 가지고 영상도 찍고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다시 찾아뵙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